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입니다. 남북관계가 어려운 국면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좋은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슴 한켠이 휑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또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나아가야죠. 이렇게 심란한 날에는 날카로운 선비들의 글 한 편 읽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세기 조선시대 뛰어난 문장가 부자 아버지와 아들의 산문을 모아놓은 책 나를 돌려다오 골랐습니다. 태학사에서 간행된 이 산문서는 대단히 훌륭한 컬렉션인 것 같은데 요즘엔 나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구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도서관에 있으면 넘겨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읽어드리는 문장만 음미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환 이용휴와 금대 이가환. 이용우 선생은 1708년에 태어나서 1782년에 세상을 버렸고요. 이가환은 1742년에 태어나서 180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801년 하니까 딱 꽂히는 게 있죠. 맞습니다. 신유 박해 때 역적으로 몰려서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역적으로 몰려서 처형됐습니다. 이 두 부자는 전통적인 창작 세계에서 벗어나 참신한 시와 산문을 지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초상화는 해환 이용우, 그러니까 이가환 선생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선비의 이 결기가 역력해 보이죠. 그리고 아래 있는 글씨는 조선사의 개혁을 주장했던 이가환의 글입니다. 잘 모릅니다만은 대단히 힘이 있어 보입니다. 얼핏 그 내용을 보건대 조선시대의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쓴 글 몇 편 짧게 보겠습니다. 먼저 나를 돌려다오라는 글입니다. 이 글은 이용휴 선생이 제자 환아라고도 불리는 그 제자에게 써준 잠언입니다. 평생에 기억하고 살아야 할 글 한 편을 지어준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처음 태어난 그 옛날에는 천리를 순수하게 따르던 내가 지각이 생기면서부터는 해치는 것이 분분히 일어났다. 지식과 견문이 나를 해치고 재주와 능력이 나를 해쳤으나 파성에 젖고 세상사에 닳고 달아 나를 얽어맨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옛날의 나를 잃게 되자 진실한 나도 숨어버렸다. 일 꾸미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어 돌아가지 않는 나의 틈새를 노렸다. 수많은 성인은 지나가는 그림자니 나는 내게로 돌아가리라. 적자와 대인이란 그 마음이 본래 하나다. 분향하고 머리 조아리며 신에게 하늘에게 맹세하노라. 이 한 몸 다 마치도록 나 자신과 더불어 살겠노라. 두 문장이 눈에 띄죠? 적자와 대인이란 그 마음이 본래 하나다. 적자는 갓난아기, 핏덩이 아이란 뜻이죠. 인간 처음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대인이란 큰 사람이죠. 깨달음을 얻은 자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적자와 대인이란 그 마음이 본래 하나라고 합니다. 세상을 떠돌다가 잊고 있던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한 몸 다 마치도록 나 자신과 더불어 살겠노라 맹세합니다. 나 자신과 더불어 살겠노라. 우리는 남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전전반측하느라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썩 많죠. 그리고 지식과 견문이 나를 해치고 재주와 능력이 나를 해쳤으나 타성에 젖고 세상사에 닳고 닳아 나를 얽어맨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고 얘기합니다.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성공한 사람을 받들어 어른이니 귀인이니 모시며 그들을 끌어대고 이용하여 어리석은 자를 놀라게도 했다. 호가호위하면서 잘난 척하면서 배운 척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놀라게도 했답니다. 이것이 어찌 남의 얘기겠습니까?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남들 앞에서 뻐기던 제 모습의 일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래 떠나 있자 돌아갈 마음 생기니 잠에서 깨면 해가 뜨는 것과 같았다. 훌쩍 몸을 돌이켜보니 나는 벌써 옛집에 돌아와 있다. 보이는 광경은 전과 다를 바 없지만 몸의 기운은 맑고 평화롭다. 착고를 벗고 형틀에서 풀려나 오늘에는 살아난 느낌이구나. 눈이 더 밝아진 것도 아니고 귀가 더 잘 들리지도 않으며 하늘에서 받은 눈과 귀의 밝음이 옛날과 같아졌을 뿐이다. 잃었던 나의 모습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나를 잊고 살았던 시간들을 돌아다 보면서 나 자신과 더불어 살겠노라고 맹세하는 시 형식의 글이었습니다. 제자에게 주는 잠언이었다고 하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제자에게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나를 돌려다오. 한번 천천히 음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내면을 보는 눈이라는 글 보겠습니다. 옆에 그림은 아주 유명하죠. 강희안의 고사관수도입니다. 뜻이 높은 이 선비가 물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죠. 명화로 꼽힙니다. 이 물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기도 하겠죠. 이 정재중에게 주는 글입니다. 내면을 보는 눈. 이 정재중이라는 사람이 눈이 멀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나이 40을 전후해서 눈이 멀었던 모양인데 이용휴는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위로를 했어야겠죠. 그런데 그는 평범한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고 의외로 축하의 말을 건넵니다. 육체는 장님이 되었지만 이제야 진리를 볼 수 있는 내면의 눈을 얻게 되었다는 이유에서였죠. 이 내면의 눈을 뜨라는 이 논지의 이 글이 해환 이용휴 선생의 글에 자주 등장한다고 하네요. 내면을 보는 눈 보겠습니다. 눈이 먼 사람에게 축하를 하면서 쓴 글입니다. 눈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외부를 보는 눈이요. 다른 하나는 내부를 보는 눈이다. 외부를 보는 눈으로는 외부의 사물을 살피고 내부를 보는 눈으로는 이치를 살핀다. 그러나 어떤 사물이고 간에 이치가 없는 것이 없고 외부를 보는 눈에 의하여 현혹된 자는 반드시 내부를 보는 눈에 의하여 바로잡혀야 하므로 눈의 기능은 온전하게 내부를 보는 눈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외부를 보는 눈이 도리어 내부를 보는 눈에 해를 끼친다. 옛날 사람이 장님이던 처음 상태로 나를 돌려다오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네,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눈이 먼 이 사람이었던 정문조에게 정재중이라는 이름이죠. 정재중이라는 호를 쓰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중은 올해 나이 40이다. 40년 세월 속에서 눈으로 본 것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부터 시작하여 80 노인에 이른다 해도 예전에 본 것과 다르지 않을 터이니 뒷날의 재중이 현재의 재중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알 수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재중은 외부를 보는 눈에 장애가 생겨 사물을 보는데 방해를 받아 오로지 내부를 보는 능력만을 얻었으므로 이치를 더욱 훤하게 터득할 것이다. 그러므로 뒷날의 재중은 오늘날의 재중과는 기필코 같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눈동자의 백태를 없애는 처방은 말할 것도 없고 금비로 각막을 깎아 눈을 뜨게 만드는 의술조차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 눈이 멀어서 말이죠. 얼마나 축하할 일이냐. 이치를 들여다볼 수 있으니. 그러므로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 눈을 감고 있을 때가 더 깊은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어찌 축하할 일이 아니겠느냐. 네, 반어로 읽히기도 하면서 통찰이 보이는, 번뜩이는 통찰이 엿보이는 문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좀 번거로울 때는, 심란할 때는 오랫동안 눈을 감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면을 보는 눈. 잠을 자면서도 우리는 눈을 뜨고 있다고 하죠. 새 속에 눈이 어두워서. 눈을 한번 제대로 감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큰 지혜와 큰 재능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조군운거라고 했는데요. 조운거라는 사람이 평생 함께할 글 하나 써주십시오 했던 모양입니다. 이용 선생이 큰 지혜와 큰 재능을 강조하는 글을 써서 줍니다. 볼까요? 부채를 붙여 바람을 일으키고 물을 뿜어 무지개를 만든다. 서방세계 끝과 동해바다 끝을 상상을 통하여 경각의 시간에 일주하고 하늘 꼭대기와 지하세계를 한 번 생각으로 순식간에 도달한다. 100세대 이전의 일을 거슬러 올라가 기억하고 1000년 이후의 일을 미루어 추측한다. 먼 훗날의 철인조차도 제게 주어진 능력을 오히려 다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큰 지혜와 큰 재능을 가지고 있건만은 피와 살로 이루어진 7자 크기의 몸뚱어리에 부림을 받아 술과 여색, 재물과 기분에 파묻혀 세월을 보낸다면 너무도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네, 비교적 일목요연하죠. 인간의 재능이란, 능력이란 그야말로 무한할진대, 그리고 신비할진대, 어떻게 눈에 보이는 욕망에만 붙들려 다니면서 살 수 있겠는가. 그렇게 산다면 이 크고 높은 지혜와 재능이 아깝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기분에 파묻혀 살지 말고 네가 갖춘 너 안에 내장되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살리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조은거라는 사람이 재능은 뛰어난 것 같은데 이 재물과 기분에 파묻혀서 살 것 같은 그 기미가 보였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런 글을 써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 글 보겠습니다. 독서하는 곳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원제는 독서처기입니다. 독서하는 곳에 관한 기록, 뭐 이런 뜻이겠는데요. 독서하는 곳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조대구라는
사람의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조대구라는 사람이 자식을 위하여 독서하는 집을 따로 마련해 줬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곳, 공부방을 만들어준 건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공부방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엉뚱한 짓을 하면은 그 공부방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잘 갖추어진 공부방에서 매일 암기 공부만 하고 세상에 당장에 쓸모있는 취직 공부만 해서 쓰겠느냐. 저에게는 그렇게 읽힙니다. 더 크고 깊은 공부를 해야, 그리고 정말 우리가 차마 답사하지 못했던 고전의 세계를 산책하는 곳이어야 마땅하지, 자잘한 기술, 기능적인 공부를 해서야 쓰겠느냐.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글인데요. 보시죠. 독서하는 곳. 천하에는 독서하는 사람은 있지만은 독서하는 장소라는 것은 따로 없다. 만약 독서를 하고자 한다면 쓰러져 가는 초가집이나 붓두막 위, 부서진 의자 위, 망가진 담요 위도 모두가 책이 쌓여 있는 도서실인 것이다. 반면에 책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시원한 누각이나 따뜻한 고대 광실, 둥근 연못 옆과 네모 모양의 우물과 찾아오는 이 없이 없어 빗장 닫아 건 집이나 얼음같이 시원한 대자리와 따뜻한 담요 위가 곧잘 바둑 두고 술잔치 벌이는 장소가 되기 십상이다. 두 말에서 무엇하겠습니까? 믿을만한 책 한 권만 있으면은 염천도 시원한 계곡 옆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름한 이 방이어도 정말 따뜻한 봄날 꽃이 피어나는 곳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옆에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늘 타박을 받기 일쑤입니다. 같이 놀 때 못 놀고 책에만 빠져 있다는 지청구겠죠. 혼나도 쌉니다. 심란한 시절입니다. 심란함을 넘어서기 위해서 오늘은 이용후, 이가환 부자가 쓴 짤막하고 통찰력이 번뜩이는 산문 몇 편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옆에 그림은 이 혜원 신윤복의 그림입니다. 깊은 계곡의 집에서 혼자 책 읽는 것처럼 보이죠? 네. 이렇게 자신을 배려해서 스스로에게 돌아가는 연습을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래야 힘을 얻고 또 싸울 결기를 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부자와 특히 이 가환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던 단원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이 단양 쪽의 산수를 그린 그림이죠. 김홍도의 고절한 필치가 역력한 그림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글과 이 그림 함께 감상하시면서 오늘 읽는 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